이번 영상은 로마 제국 쇠망사 1구원 8장을 요약한 내용 2편입니다. 아르사케스 왕조는 지방 태수들에게 왕을 의미하는 비타크샤라는 칭호를 주었었는데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왕의 칭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국민들 사이에 어떠한 중간 권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군대를 동원하여 모든 지방을 시찰했으며 무력으로 저항하는 우두머리들을 제거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세력 범위와 인구 사산 왕조 페르시아 제국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아라스 강, 옥수스 강, 인더스 강, 카스피해, 페르시아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554개의 도시, 6만 개의 마을과 4천만 인구가 있었다고 추산되고 있으나 페르시아의 자연환경의 여건으로 미루어 볼 때 과장된 면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 제국 사이의 전쟁.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지방 태수들을 평정한 후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키타이인과 인도인들에게 쉽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그들에게 군사력을 총동원해야 할 만큼 막강한 적이었습니다. 셀레우키아와 크테시폰의 도시들. 셀레우키아는 마케도니아인들의 정복 이후 상아시아의 수도가 된 곳이었습니다. 독립적인 공화국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이곳은 귀족 출신 원로원 의원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시민의 수는 60만 명이었습니다. 파르티아 왕들의 병영이 셀레우키아에서 불과 3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크테시폰의 들판에 세워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조그만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거대한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마르쿠스 황제 시대에 로마 장군들이 크테시폰과 셀레우키아까지 진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셀레우키아는 당시 그리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군을 우군으로 받아들였지만 크테시폰은 로마를 적군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두 도시 모두 같은 로마군에게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 여파로 셀레우키아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크테시폰은 다시 힘을 길렀으나 세베루스 황제 때 패전함으로써 불행을 겪었으나 바빌론과 셀레우키아의 뒤를 이어 동방의 거대 수도로 남아 있었습니다. 크테시폰은 날이 따뜻하여 여름에 엑바타나에 머물던 왕들이 겨울에는 이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기 216년 로마인들의 오스로엔의 정복. 로마는 크테시폰과 셀레우키아와의 전쟁에서는 큰 이득을 얻지는 못했고 사막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유지에 신경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오스로엔에는 작았지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어서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파르티아와 로마 사이에 끼어 있었던 오스로엔에는 마음속으로는 파르티아 제국의 우호적이었으나 강했던 로마 제국의 마지못해 속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는 충성을 보다 확실히 해두기 위해 오스로엔의 몇몇 지역에 요새를 건설하였고 니시비스에는 로마 수비대를 상주시켰습니다. 에데사도 로마의 속주로 전락했습니다. 로마는 파르티아 왕국이 몰락하기 10년 전에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확실하고 영구적인 기지를 구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기 230년 아시아의 속주들을 요구하고 로마에 전쟁을 선포한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과거 키루스 왕이 프로폰티스해에서 에게해에 이르는 아시아 전역을 정복했고 그 후계자들은 오랫동안 그 지역을 지배해왔고 카리아와 이오니아 지역도 페르시아 태수의 통치를 받았으며 에티오피아 국경 지역까지의 이집트 전역도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페르시아의 권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가 보낸 400명의 화려한 사절단에 의해 로마에 전해졌습니다. 이 협상은 사실상 전쟁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로마의 알렉산데르 세베루스 황제와 페르시아의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각각 군대를 소집하여 직접 전쟁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서기 233년 알렉산데르 세베루스의 가상의 승리. 저자는 당시 이 전쟁에 대한 기록 중 알렉산데르 황제가 원로원에서 한 연설에 대해서 그 내용이 너무 황당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군대가
완전 무장한 기병 120만 명, 코끼리 등의 망루를 설치하고 궁수들을 가득 태운 코끼리가 700마리라고 했는데 역사상 아무리 많이 동원되어도 전투용 코끼리는 약 300마리를 넘기지 않았음은 물론 통상은 100마리를 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차도 1800대라고 했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싸웠던 다리우스 왕의 아르벨라 전투 때도 전차 200대 정도만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군대를 이겼다면 알렉산데르 세베루스 황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필적할 만한 눈부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황제의 허영심에서 이런 연설을 하였고 원로원의 굴종적인 아첨으로 연설 내용이 받아들여졌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 역사가에 따르면 그 당시의 전쟁에서 로마는 3개군으로 구성되어 각각 다른 길을 통해 페르시아를 침공하기로 했지만 제1군은 패배하였고 제2군은 몇 번의 승리를 거둠으로써 체면을 세웠으나 퇴각하면서 추위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데르 황제가 이끄는 주력 부대는 승리를 앞두고도 안티오크로 퇴각했습니다. 반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몸소 전쟁에 나섰지만 경험 많은 로마 군단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큰 포부와는 달리 메소포타미아의 작은 속주 하나조차도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서기 240년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성품과 교훈.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제정한 법률은 페르시아 왕국의 마지막 시기까지 종교 정책과 민정의 토대로 존중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말을 보면 정부 본질에 대해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주의 권위는 군사력에 의해 방어되어야 하고 군사력은 세금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모든 세금은 결국 농업에 기반하는 것인데 농업은 공평하고 온화한 보호 없이는 결코 융성할 수 없다. 근데 페르시아 역사가들은 사산 왕조를 진실하고 참된 왕조로 간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아들 샤프루 1세 역시 훌륭한 군주였다고 합니다. 샤프루 1세 역시 로마와는 소모적인 전쟁으로 반목만 쌓았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군사력, 동방에서는 전쟁술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요새를 구축하거나 포위하거나 방어하는 기술도 알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병사들은 주로 개인적인 용맹에 의존했고 용맹보다 병사들의 수에 더 의존했습니다. 보병 부대는 농부들로 구성되었는데 그들은 오합지졸이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군은 효율적이지 못했고 때로는 기근으로 군대가 분산되거나 자멸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귀족들은 7살이 되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과 활쏘기와 말타기를 배웠습니다. 사냥을 통해 인내심과 복종심을 습득하도록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의 귀족들은 전시에 봉사한다는 조건으로 왕으로부터 토지와 저택을 하사받았습니다. 경기병과 중기병으로 구성된 페르시아 군대는 막강한 위용을 자랑했는데 이들은 쇠퇴해가는 로마 제국의 동방 속주들을 순식간에 돌격해서 위협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르사케스 왕조의 파르티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창시한 아르타크세르크세스와 페르시아의 정세, 로마와의 관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로마 제국 쇠망사 1구원 8장을 요약한 내용 2편이었습니다.